건강검진 수치나 어떤 병원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진짜 차이는 바로 이 음식, 또 이 마음, 그리고 호흡의 습관에서 비롯되는데요. 말기 암 환자들을 돕는 이 첫걸음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상원장입니다. 저는요, 환자들을 만나면서 늘 배움을 얻습니다. 매일 하는 아주 작은 선택들, 무엇을 먹고 또 어떤 호흡으로 하루를 보내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삶을 대하느냐,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건강과 병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건강검진 수치나 어떤 병원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진짜 차이는 바로 이 음식, 또 이 마음, 그리고 호흡의 습관에서 비롯되는데요. 처음에는 음식만 바꾸면 병이 치유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음을 제가 조금 얻었는데요. 음식이 어떻게 보면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마음에 영향을 공급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호흡은 삶의 어떤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결국 몸과 마음 그리고 호흡이 함께 바뀔 때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 미국에서 만난 이 사이먼튼 프로그램에서도요, 말기 암 환자들을 돕는 이 첫걸음은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었어요. 사이먼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세포의 모임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어떤 조화와 균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음식이나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떤 호흡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호흡과 마음이 회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밥상과 이런 호흡이 어떻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몸과 마음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 안에 의사가 다시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만 이렇게 켜도 이 음식이 막 슈퍼푸드다, 이 음식 하나면 암도 낫는다는 이런 정보들이 넘쳐나는데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수많은 건강 정보들 속에서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의 구분의 기준을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떠돌지만은 치유는 결코 한 가지 음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블루베리 하나면 암이 낫는다, 이 음식만 먹으면 병이 다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병은 절대로 한 가지 음식으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약처럼 기적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진짜 치유는 균형과 조화에서 나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과 어떤 콩류, 견과류 같은 기본 식재료 속에 담긴 9가지 영양소가 고르게 어우러질 때,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장내미생물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 몸은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또 혈액순환을 통해서 세포에 건강한 영양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면역이 깨어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음식 하나만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어떻게 균형 잡힌 밥상을 꾸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들어 있던 우리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음식은 단순한 배를 채우는 칼로리가 아닙니다. 음식은 내 몸에 보내는 신호예요. 좋은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깨웁니다. 나쁜 음식은 독소를 쌓고 혈관을 막아서 세포를 질식시킵니다. 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채소, 과일,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은 만성질환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역시
이 가공육 같은 나쁜 음식들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즉 내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의 선택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한 끼 한 끼가 암, 심장병, 당뇨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은 몸의 환경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가짜 음식들, 예를 들어서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이런 정제 음식은요,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 균형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몸 전체가 병들기 쉬운 토양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통곡물, 이 발효식품 같은 진짜 음식들은 그럼 어떨까요? 장 속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아나고 이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이런 항염 물질이 생겨서 면역이 회복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네이처 리뷰스 이뮤노빌리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트리고 만성 염증을 촉진하지만 채소와 곡물, 발효식품이 많은 식단은 오히려 염증에 억제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하죠. 또 이 몸이 이 스스로 치유한다라고 하는 우리 자연 치유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에는 이미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죠. 간은 해독을 하고 장은 흡수를, 또 신장은 배설을, 면역은 방어를 하죠. 그래서 진짜 음식은 이 의사들에게 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반대로 가짜 음식은 이 의사들을 막 지치게 하고 결국 병이 시작되게 만듭니다. 자연 치유가 되려면은 새로운 약을 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사들 다시 일터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기억하기 쉽게 제가 357 공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구분 기준을 가공한 정도에 따라서 가공이 적을수록 자연 그대로일수록 이거 진짜입니다. 생명력 기준으로도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품들 진짜 식품이죠. 9가지 영양소가 모두 살아있어야 생명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몸의 반응을 봅니다. 먹고 가벼우면 진짜, 무거우면 가짜입니다. 여기서 5가지 대표적인 가짜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당독수를 만들잖아요. 흰쌀, 흰밀가루, 설탕 같은 것들이죠. 또 이제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패스트푸드 같은 이런 기름들, 이거 가짜 음식이에요. 또 가공육,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같은 거. 네 번째로는 가당음료라고 얘기하는데요. 탄산이라든가 제로 슈거 이런 제품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첨가물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 라면이나 스낵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흰 식빵에다가 잼, 달달한 음료 이렇게 먹는다면 이게 바로 가짜 음식의 전형적인 겁니다. 이번에는 7가지 진짜 음식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제철 채소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채소들, 잎채소, 또 당근이라든가 무 같은 이런 뿌리 채소들, 이게 가장 첫 번째 진짜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제철 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곡물들, 네 번째는 콩물 위주로 한 이 발효식품들이죠. 다섯 번째는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포도나 아몬드, 치아씨드 같은 이런 것들이고요. 여섯 번째는 좋은 지방입니다. 들기름, 참기름, 아보카도, 올리브유, 전통 방식으로 짠 자연의 기름이 진짜 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맑은 자연수입니다. 물이에요, 물. 특히 이제 과일이다가 채소가 한번 걸러낸 물이 있죠. 이걸 우리를 해독 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당근 주스 같은 것은 몸의 해독을 돕는 진짜 음식이죠. 이런 것들을 단 하루에 한 끼라도 이 7가지 진짜 음식으로 한번 밥상을 채워보세요. 그 순간부터 내 안의 의사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의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치유는 다양성과 어떤 균형, 그리고 조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진짜 음식을 먹고 장내 미생물을 살리고 피가 맑아지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도달할 때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어나서 치유의 길을 그냥 열어줍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여러분은 진짜 음식을 한번 더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짜 음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100명의 의사가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잘못된 음식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울까요?
이런 질문들 종종 받는데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알겠는데 정말 내 안의 의사들이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은 정말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하지만 잘못된 음식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 의사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원리를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현대인의 밥상은 잘못된 음식으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는 흰 식빵에 잼, 커피 한 잔. 뭐 점심엔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뭐 삼각김밥으로 이렇게 때우고, 저녁에는 이제 막 고기, 술, 뭐 야식, 이런 것은 단순히 칼로리 과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음식들이 쌓이면 내 안의 의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몸은 스스로 고칠 힘을 잃어버립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잘못된 음식은 내 안의 의사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독소 축적이에요. 가공식품, 뭐 정제탄수화물, 첨가물 많은 음식은 독소를 우리 몸 안에 계속 축적해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간, 신장 같은 해독 의사를 지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염증의 촉진이에요. 트랜스지방, 가공육, 설탕이 많은, 당독수가 많은 이런 식품들은 만성염증을 키우게 되고요. 면역 의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순환장애예요. 끈적하고 이 탁한 피는 혈액순환을 막아서 결국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세포를 돌보는 의사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나쁜 음식은 내 몸의 의사들에게 일하지 마라, 쉬어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원리는 입증되었는데요. 이 가공육과 같은 이 암과의 어떤 관계들인데요. WHO에서는 2015년에 전체적으로 다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설탕과 면역 억제의 관계가 또 중요한데요.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단 100g의 설탕을 섭취했을 때 백혈구의 세균 잡는 능력이 5시간 동안 40%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장내 미생물과 염증과의 관계인데요. 레이처 리뷰라고 하는 이뮤놀로지라고 하는 그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이거 2017년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은 가공식품과 정제 식단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만성 염증을 촉진해서 질병 환경을 만든다고 정확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음식은 면역, 해독, 순환을 무너뜨리고 내 안의 의사들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이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음식은 내 안의 의사들의 회의실에다가 막 소음을 들어붙는 것과 같을 거예요. 간, 장, 신장, 이 면역세포가 함께 모여서 막 내 몸을 회복하는 그런 전략을 짜야 하는데 가짜 음식들이 딱 들어오면은 의사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 자연치유의 핵심은 새로운 약을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막 좋은 식품을 넣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내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은 어떻게 보면 하루 생활에서 간단합니다. 단순하죠. 아침 식사를 좀 바꿔야 돼요. 흰 빵 대신 채소나 샐러드, 사과 당근 주스로 해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꿔보는 거죠. 두 번째는 정제 음식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한 끼라도 설탕, 흰 밀가루 없는 식단을 한번 차려보세요. 세 번째는 발효식품을 한번 좀 추가해보라는 거예요. 된장국, 김치류, 천연식초 같은 것을 이용한 샐러드 같은 거. 이거 바로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진짜 연료죠. 네 번째는 기름은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뭐 마가린 같은 거, 튀김류 같은 이런 식용유 대신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이런 전통 기름으로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생수 마시기입니다. 가당음료 대신에 자연의 맑은 물, 생수, 따뜻한 이런 차로 대체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내 안의 의사들에게 이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잘못된 음식은
단순히 몸무게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안에 의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들이에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오늘부터 단 한 끼만 바꿔도 내 의사들은 깨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음식은 의사를 잠재우고 진짜 음식은 의사를 깨웁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100명의 의사가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음식을 챙겨 먹고 건강이 좋아진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몸은 늘 피곤하고 잠도 막 못 자고 병원 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이런 삶. 나이 들어서 뭐 당연한 거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넘기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큰 병으로 쓰러져 버리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도 종종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음식을 만나서 삶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8세 여성분이었는데요. 가사와 막 직장 생활로 늘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해서 막 소파에 그냥 쓰러져 있고, 저녁은 뭐 라면이나 인스턴트, 또 때로는 막 치킨과 맥주가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병원에 오시면 늘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원장님, 저는 늘 피곤해요. 아침에도 눈이 잘 안 떠지고 퇴근하면 그냥 막 누워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매일 아픈 걸까요? 그렇게 그분은 겉으로 보기엔 큰 병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소식에 무너졌죠. 왜 하필 나일까? 나는 병원 검진도 꼬박꼬박 했는데.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부작용은 더 심했습니다. 입안은 막 헐고, 감기는 달고 살고, 또 머리카락은 막 빠지고, 몸과 마음도 막 지쳐갔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매일이 막 지옥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치유는 약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밥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상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수 한 잔과 아침에는 사과당근 주스로 해독을 시작하셔야 된다. 점심은 다양한 잎채소와 뿌리채소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 5-3-14법. 저녁은 가볍게 두부와 샐러드 같은 거,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이 자연의 음식을 3가지 기준으로 꼭 고르는 것을 습관화하셔라. 첫 번째는 가공이 적은 것을 음식으로 선택하셔라. 두 번째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을 음식으로 선택해라. 세 번째는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한 음식으로 선택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은 원장님, 저는 빵이 없으면 뭐 살 수가 없어요. 커피는 제 삶의 낙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주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이야기만 하면요 쉽게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직접 환자와 함께 밥상을 같이 차렸습니다. 현미를 씻고 불리고 밥상 위에는 형형색색의 잎채소와 뿌리채소, 고소한 어떤 두부 단백질들, 그리고 들기름 한 숟갈, 낫또 하나, 그리고 다양한 김치류의 밑반찬, 반숙한 계란 하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양파를 식초절임한 것들, 그리고 또 작년에 담아둔 명이나물, 뭐 여주를 초절임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풍성한 자연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의사를 불러내는 밥상입니다. 환자분은 감동을 받은 듯이 행복한 마음으로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밥상에 이런 음식들이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그분은 밥상을 바꾼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단 눈이 잘 떠지고 점심 먹고 졸리던 게 이제 사라지고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원장님 신기해요. 예전처럼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웃음도 돌아왔어요. 혈액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항암 부작용도 줄어들고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음식을 바꾸자 몸이 가벼워졌고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되는 하루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 환자분은 주말마다 이제 텃밭에 나가가지고서 채소를 직접 키우고 또 그 채소로 맛있게 또 샐러드를 만들어서 가족과 나누면서 웃음을 되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 그분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분의 변화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음식을 만나고 해독 루틴과 5-3 식사법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몸속 의사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독소가 빠지고 피가 맑아지고 또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흘러들어가면서 치유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는 진짜 음식이 더 많나요? 가짜 음식이 더 많나요? 단 한 끼만 바꿔도 됩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의사가 밥상에서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직접 경험하신 음식 치유 사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상이 바로 약상이다. 내 안의 의사들은 밥상에서 깨어난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장님은 스스로 어떻게 음식을 실천했을까? 네, 정말 본인도 이런 방법으로 회복을 경험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저의 개인적인 이런 음식 치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다르지 않게 몸의 신호를 무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와 강의, 연구, 프로그램 진행으로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과로 속에서 늘 피곤했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먹을 땐 잘 먹자 이런 생각으로 기름진 음식, 야식, 고기, 정제 탄수화물을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지만은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피로는 깊어졌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손발이 막 정말 얼음창같이 차가워지고 다리는 부종이 자꾸 생기고 또 장에는 과민성 대장, 또 만성 피로, 불면, 집중력 저하, 또 자율신경까지 무너지면서 막 부정맥, 잦은 불안과 어떤 초조, 항상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상들. 그리고 통증도 좀 있었었는데 만성 요통을 또 이렇게 자꾸 담결림 같은 거. 또 이 잦은 감기로 정말 달고 살았죠, 거의. 그럼에도 저는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라고 무시를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염증 반응, 부정맥, 또 고지혈증까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심지어 피부에 건성 같은 이 자가면역 질환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요. 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는 그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저한테 경고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정말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한약, 양약, 영양제, 좋다는 음식들. 하지만 약은 증상만 늘려줬을 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병을 고치는 열쇠는 약이 아니라 밥상에 있다라는 것을요. 음식을 공부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니시오법, 거슨요법, 콜린 캠벨 박사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다양한 어떤 식이요법을 연구하면서 환자들과 함께 이제 실천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건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을 먹을까보다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떻게 먹을까였습니다. 평생 실천할 수 있는 하루의 해독 루틴과 5-3 식사법을 만들게 됐던 거죠. 아침에는 기상시에 따뜻한 물 한 잔, 공복에는 사과 당근 주스로 해독을 시작. 점심과 저녁은 채소, 과일, 현미, 콩 위주의 어떤 자연식 5-3 식사법이죠. 그리고 음식 고르는 기준으로 가공이 적고 생명력이 살아있고 먹고 나서 몸이 편한 것, 편안한 것,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빵, 고기, 슈퍼푸드라 불리는 그런 영양식품들,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게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실천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치유는 슈퍼푸드나 영양제가 아니라 생활 속 밥상을 바꾸는 데 있다라는 것을요. 밥상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식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짜는 시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아침에 눈이 쉽게 떠지고 만성피로가 가벼워졌어요. 차갑고 막 이 아랫배까지, 손발이 차갑고 아랫배까지 이 차가웠던 것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가 안정되고, 약 없이도 안정되고, 부정맥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민했던 잠은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장이 편해지니까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밥상 앞에서 감사와 편안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의 어떤 눈치를 보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음식은 약보다 강력하다. 이 해독 루틴은 몸속 독소를 비워냈고, 또 5.3 식사법은 내 안의 의사들에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도 환자분들과 똑같이 방황했습니다. 저 역시 몸의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밥상 위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밥상에는 어떤 음식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가짜 음식입니까? 아니면 진짜 음식입니까? 단 한 끼만 바꿔도 됩니다. 사과 당근 주스 한 잔, 채소 한 접시, 바라의 현미 한 숟가락. 이 작은 실천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밥상이 여러분 안의 의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호흡을 특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숨을 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나는 숨 잘 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수많은 그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호흡이 얕고 짧다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숨은 긴장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또 세포 깊숙이까지 산소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산소가 없으면 면역도 없는지, 그리고 왜 암 환자들에게 호흡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지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말할 때 숨 쉬는 모습, 자연스럽게 숨 쉴 때 모습, 눈을 감고 숨을 쉬어보라고 하면서 숨 쉴 때 그 모습. 근데요, 거의 대부분이 얕고 짧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후 하고 길게 내쉬지를 못해요. 가슴은 늘 긴장되어 있고 배는 단단히 굳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 스트레스를 분출하지 못한 채 참고 억누르고 긴장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억눌린 감정이 쌓여서 숨기를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숨이 막히는 이런 삶은 곧 면역이 막히는 삶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은 세포까지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산소는 면역과 아주 직결돼 있어요. 첫 번째는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없으면은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세포는 움직일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살균작용이에요.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을 때 산소를 이용해서 적을 죽입니다. 이거 활성산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 산소가 부족하면은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산소는 해독과 회복의 핵심입니다. 간, 신장 같은 이런 해독기관도 산소를 써서 독소를 분해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독소가 쌓이고 면역은 무너지게 된 원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면역도 멈추고 암 환자의 몸은 회복의 길을 잃어버리고 멈추게 됩니다. 한 번은 50대 암 환자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숨은 가슴 위에서만 이렇게 짧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가, 원장님, 저는 늘 답답해요. 항상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호흡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길게 내쉬는 연습. 금방 숨이 끊기고 목에서 꽉 막혔지만 자신이 그 호흡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대로 몇 주 반복하면서 조금씩 깊이 배로 숨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그분도 이제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일단 몸이 가벼워졌어요. 밤에 숨이 편안해지니까 잠도 너무 잘 자요. 이 숨 하나 바꿨을 뿐인데 면역이 회복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느낌의 변화가 아닙니다. 과학도 비슷한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암 연구 학술지 이 네이처 리브 캔서라고 하는 이 2008년 논문이죠. 이게 상당히 유명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 따르면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라고 하는 이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는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또 2017년 이 생리학 저널인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피지올로지라는 이곳에서는요, 깊고 규칙적인 호흡 훈련을 한 그룹이 NK세포 활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호흡을 깊게 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면역이 깨어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닙니다. 산소는 내 안의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숨결의 연료입니다. 숨은 내 안의 의사들에게 보내는 신호인 거죠. 숨이 얕으면 그 의사들한테 쉬어라, 마음이 급하다라고 하는 신호가 가고, 숨이 깊으면 깨어나서 회복해라 라는 이런 신호가 가는 겁니다. 환자들이 호흡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안의 의사들은 지식한 채 잠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호흡이 깊어지면 의사들은 다시 눈을 뜨고 면역의 일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숨은 생명이고요. 숨은 면역입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얕고 짧은 호흡. 이 호흡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회복에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숨은 어떤가요? 얕고 급한가요? 아니면 깊고 편안한가요? 단 10분 한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한번 내쉬어 보세요. 이것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내 안의 의사가 다시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나요? 제가 이제 요양병원을 15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종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호흡을 이렇게 좀 관찰해 보면 대부분 호흡이 이제 짧아지고 급해지죠.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돌아가실 때는 두 개의 뇌파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회환의 뇌파입니다. 회한.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뇌파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 뇌파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두려움의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호흡은 짧아지고 급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이 평상시에 호흡을 좀 길게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음, 돌아가실 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제가 환자들이 안 되면 환자들, 보호자들한테 긴 호흡을 가리키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호흡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여러 가지 몸의 증상들의 변화가 오는데 가장 큰 증상의 변화는 내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성적인 어떤 피로 같은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호흡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건강할 때부터, 그리고 조금 아플 때, 이때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큰 자산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큰 병이 왔을 때 치유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왜 호흡이 부족한가요? 나는 숨은 쉬고 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암 환자분들은 숨은 쉬고 있지만 호흡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숨과 호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숨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이고, 호흡은 그 산소가 내 세포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면서 몸과 마음을 살리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호흡이 부족하다. 이것은 곧 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호흡은 정말 매우 얕다는 거예요. 암 환자의 대부분이 숨은 목이나 가슴 위에서만 이렇게 오르내리고 복부까지 깊게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이 얕은 호흡은
마치 빨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숨은 쉬고 있지만 온몸이 피르르 하는 어떤 만큼의 그런 산소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호흡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이런 짧은 호흡이 만들어졌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속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분노나 슬픔을 내뱉지 못한 채 삼켜버린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점점 경직되고 가슴은 막 움츠러들고 숨길은 스스로 이렇게 좁아져 버린 거예요. 호흡은 겉으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소가 세포 깊숙이 닿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즉, 내 안의 의사들이 질식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늘 답답해요. 숨은 쉬는데 늘 가슴이 막혀 있고 깊게 못 쉬겠어요. 그분은 늘 어깨를 움츠린 채 이렇게 생활을 했고 호흡은 늘 짧고 가빴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정말 피로가 심했고 조그만 어떤 불안감에도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숨은 쉬지만 호흡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세포들 자체도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내 안의 의사들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의학적으로 호흡이 부족하다는 것은 세 가지를 또 뜻하는데요. 첫째는 산소 전달 장애입니다. 세포가 폐포 속에서 혈액에서 세포로 이렇게 충분히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에너지 부족인데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그 세포를 연료로 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은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면역세포도 힘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이에요.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긴장을 막 높이고 또 부교감신경의 회복 모드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숨은 쉬지만 호흡이 부족한 상태는 곧 면역도, 회복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2018년에 발표한 저널 오브 사이코 소매틱 리서치라고 하는 이 의학 저널에 따르면요, 만성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하죠. 이 수치가 막 쑥 올라갔대요. 그리고 면역 지표가 이게 쑥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훈련한 그룹들이 NK세포 활성과 자율신경 균형이 크게 좋아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즉, 호흡이 깊어지면 면역이 살아나고 호흡이 얕아지면 면역이 잠들어 버린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자연치유 시선에서 보면은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의사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언어입니다. 얕은 호흡은 의사들이 잠들게 하고 깊은 호흡은 의사들이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얕은 호흡을 하고 있다면 그동안 쌓아온 두려움과 긴장이 몸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신호입니다. 이 얕은 호흡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안의 의사들은 계속 지식하고 맙니다. 저는 환자분들과 세 가지 방법으로 이 호흡을 연습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호흡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일상 속 호흡 알아차림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잠시 다른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있죠. 이때 호흡으로 한번 돌아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마바스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조용히 앉아서 들이마실 때는 5초, 내쉴 때는 길게 10초, 끊임없이 계속 5초, 10초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면은 신호를 몸에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는 걸을 때인데요. 걷기 호흡이라고 하는, 걷는 동안에 2걸음은 들이마시고 4걸음은 내쉬는 박자 리듬을 한번 타보라는 거예요. 걷기와 이렇게 호흡이 같이 만나면 정말 온몸에 산소가 퍼집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내 안의 의사들에게 이제 숨통이 트였다는 이런 신호를 주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숨은 쉬고 있지만 막 호흡이 부족하다면 결국 내 안의 의사들은 여전히 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급성병도 마찬가지만 이 만성 질환을 갖고 특히 암 같은 환자의 공통점은 거의 다 얕고 짧은 호흡한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면역은, 자연스러운 면역은 회복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호흡은 어떤가요? 짧고 급한가요? 아니면 깊고 편안한가요? 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산소가 세포를 깨우고 면역이 다시 일어나면서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의사들이 호흡 속에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얕은 호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우리는 왜 늘 피곤하고 몸은 자꾸 병 들어갈까요? 음식이나 스트레스 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바로 얕은 호흡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통적으로 호흡이요. 가슴 위에서만 짧게 이렇게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만큼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얕은 호흡입니다. 오늘은 이 얕은 호흡이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암 환자분들을 하나같이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원장님, 저는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늘 이렇게 짧은 것 같아요. 깊게 못 쉬겠어요. 그래서 암 환자의 공통점은 결국 얕고 짧은 호흡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호흡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바로 배로 호흡합니다. 숨이 들어오면 배가 쑥 올라가고 숨이 내쉴 때는 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주어진 100명의 의사와 같은 이런 자연스러운 능력을 우리가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 호흡이 점점 얕아졌을까요? 그건 바로 긴장된 삶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분출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꾹 눌러 담고 참고 또 참는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가슴은 굳어지고 숨길은 좁아져 버린 겁니다. 결국 빨대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세포에 충분한 어떤 산소가 가지 못하고 내 안의 의사들은 잠든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얕은 호흡은 우리 몸에 3가지 악영향을 주는데요. 첫째는 에너지 고갈을 만들어버립니다. 만성 피로를 만든다는 거죠. 항상 세포는 산소를 연료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세포도 당연히 힘을 잃고 암세포와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자율신경 불균형이에요.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몸의 긴장 상태로 몰아갑니다.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지 못하게 돼서 몸은 늘 지친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순환장애와 독소 축적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멀어지고 그리고 또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염증과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세포 환경은 병이 자라기 좋은 상태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2008년 논문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아주 이 논문 하나가 암세포와 산소의 관계를 아주 너무 명확하게 잘 표현을 해줬는데요. 이 암세포는 산소와 부족한 저산소 환경에서 더 공격적으로 자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뒤로 정말 많은 암 환자와 호흡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2010년에는 세계적인 심신의학 저널에 이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성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면역 지표는 계속 낮게 나타난다고 이런 보고를 했고요. 2017년 또 다른 연구에서는 깊고 규칙적인 호흡 훈련을 한 그룹에서 NK세포, 자연 살해세포죠.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즉 호흡의 깊이가 면역력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계속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그 호흡을 되찾는 거예요. 아기는 호흡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배로 깊게 숨을 쉽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호흡을 갖고 태어났죠. 그게 바로 내 안의 의사들이 살아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제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무언가를 막 배워서 막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숨을 한번 바라보면서 조금씩 깊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서 내 몸에 여유를 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호흡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을 내쉴 때 코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길게 내보냅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숨에 억지로 막 힘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호흡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이의 호흡처럼 배로 숨이 깊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눈을 뜨고 일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첫 번째 연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얕은 호흡은 단순히 숨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내 세포가 막 굶주리고 면역이 힘을 잃게 하고 내 안의 의사가 질식하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은 있습니다. 숨을 다시 깊게 쉬는 순간 세포에 산소가 도달하고 면역이 깨어나고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이 아기의 호흡을 되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치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의 의사가 숨결 속에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산소가 치유의 원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숨은 늘 쉬고 있으니까 호흡이 무슨 문제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놀란 사실이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만큼 산소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산소가 치유의 원료인지, 그리고 이 고다 미치오 박사가 강조한 체온과 산소 이론을 통해서 암 환자의 회복에 왜 산소가 핵심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손발이 되게 차가워요. 특히 막 발이 차와요. 또 아랫배도 차갑고 몸이 늘 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데 가슴이 확 막혀서 좀 답답합니다. 이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암 환자의 공통점은 체온이 낮다. 두 번째는 호흡이 얕아서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자연의학의 스승이신 고다미치오 박사, 일본 분이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은 30% 약해지고 암세포는 저체온 산소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 즉 저체온과 저산소가 만나면 우리 몸의 병의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산소와 체온은 항상 이 짝꿍처럼 함께 붙어 다닙니다. 체온이 따뜻하면 모세혈관이 확 열리고 피가 잘 돌면서 산소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도달합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워지면요, 모세혈관이 오그라들면서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는 연료가 떨어진 엔진처럼 힘을 잃습니다. 면역세포 역시 이 산소가 있어야만 이 세균과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산소가 부족하면 싸울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단순히 공기가 아니라 세포를 살리고 면역을 움직이는 치유의 원료입니다. 이 고다미치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체온은 곧 저산소를 부르고 이 저산소의 환경은 면역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거죠. 실제로 세계적인 어떤 호흡에 대한 여러 연구들도 이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더 빠르게 자란다. 깊은 호흡 훈련을 한 그룹에서 NK세포 활성도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즉 체온과 산소가 회복되면 면역이 높아진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저에게 찾아온 6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요. 늘 막 손발이 막 얼음장같이 차갑다고 해서 숨은 가쁘고 얕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장님, 저는 손발이 너무 차갑고요. 밤에도 너무 춥고 막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두 가지를 보냈습니다. 매일 10시 호흡이라고 하는데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는 이것을 자연호흡법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하자. 그리고 호흡과 함께 모세혈관에 있는 긴장을 한번 풀어주자. 몸이 스스로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주도록 하는 거. 이게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 정도 지나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차가웠던 이 손발이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모세혈관이 열리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자 몸은 스스로 열을 내며 따뜻해진 거예요. 혈액의 순환과 면역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거죠. 이걸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산소는
세포를 적셔주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야 논밭이 이렇게 살아나듯이 산소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흘러야 세포가 숨을 쉽니다. 물이 마르면 생명이 시들듯이 산소가 닿지 않으면 세포는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얕은 호흡과 낮은 체온은 강물이 말라버린 이 땅처럼 이 세포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 결과 면역은 무너지고 내 안의 의사들은 아무 일도 못한 채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깊고 천천한 10 자연호흡법은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산소라고 하는 이런 강물을 충분히 불어넣는 이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 몸 안은 내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다시 깨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속 생명의 강물입니다. 강물이 마르면 생명이 시들듯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은 무너지고 병의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강물이 흐르면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 숨이 깊어지고 산소가 충분해지면 내 몸도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단 10분 10 호흡법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한번 내쉬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세포에 강물이 흐르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일터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치유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활동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그들이 면역, 해독, 재생, 순환 이런 것들이 이 의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몸을 지키고 또 고쳐갑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딜까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의사들이 지금 숨을 못 쉬고 질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난 한 50대 여성 유방암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늘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은 가슴 위에서 짧게만 오르내렸죠. 이분이 항상 원장님 숨을 쉬는데도 속은 늘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늘 긴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힘든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고 회사에서는 늘 웃는 얼굴 뒤로는 스트레스를 계속 삼켜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면역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었고 잦은 감기에도 쉽게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은 세포까지 산소가 충분히 닿지 않았던 겁니다. 즉, 내 안의 의사들이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서 일을 못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의 의사들이 질식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얕은 호흡이에요. 숨은 쉬지만 산소가 구석구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호흡이 짧으면 면역세포는 에너지를 얻을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군인에게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상태와 똑같아요. 둘째는 긴장된 삶입니다.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삼켜버리면 가슴이 굳고 호흡길이 막혀버립니다. 늘 긴장 모드, 이 교감신경만 키어 있거나 내 안의 의사들이 회복 모드로 전환할 틈이 없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셋째는 저체온, 저산소 환경인데요. 몸이 차갑고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세포는 산소를 못 받아서 질식합니다. 그 결과 면역을 지키는 의사, 독소를 빼는 의사, 새살을 재생시키는 의사까지 모두 힘을 잃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얕은 호흡, 긴장된 삶, 저체온, 저산소 환경, 이 3가지가 내 안의 의사들을 질식시키는 주범입니다. 2010년에 세계적인 심신의학 연구 저널이 있는데요. 이 연구가 결과를 잘 보여주는데요. 연구진들은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과 깊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얕은 호흡 그룹은 스트레스 코르티졸 수치가 쑥 올라가게 되고 면역 지표는 쭉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보였고요. 결국은 몸은 늘 긴장 모드에 갇혀 있고 내 안의 의사들은 힘을 잃은 상태를 계속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반대로 깊고 안정된 호흡을 하는 그룹은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 기능이 훨씬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50대 환자분도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늘 가쁘고 얕았고 코티솔이 높아져서 면역이 제 힘을 못 쓰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이분께 5 자연호흡법을 권했습니다. 들이마실 때 5초, 내쉴 때 5초, 10초는 너무 힘들어서 5초, 5초를 이분한테 보내드렸는데 특히 내쉴 때는
이 괜찮다는 메시지를 몸에 이렇게 되새기면서 긴장을 풀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힘들어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3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한 달 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이 편해지니까, 호흡이 편해지니까 속도 편해지고 밤에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몸이 덜 피곤하고 마음이 일단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검사 수치도 조금씩 이제 회복세를 보였고, 무엇보다 본인이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하는 것 같다라고 할 만큼 몸과 마음이 여유 있게 달라졌습니다. 이걸 자연치유 눈으로 보면요, 시선으로 이걸 자연치유로 보면 호흡은 하여튼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닙니다. 호흡은 내 안의 의사들에게 연결된 어떤 하나의 생명줄입니다. 산소는 세포를 적셔주는 강물과 같아서 그 흐름이 멈추면 모든 생명이 시들듯이 숨이 얕아지면 내 안의 의사들이 숨통을 잃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깊고 천천한 열렬 자연호흡법 같은 이런 것들은 마른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산소의 강물을 세포에 풀어넣어주는 훈련입니다. 그 순간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숨을 막 돌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의 의사들이 지식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숨이 얕고 긴장이 풀리지 않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단 10분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강물이 다시 흐르듯 산소가 세포를 이렇게 적시고 의사들이 다시 일터로 다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숨은 어떤가요? 짧고 급한 숨인가요? 아니면 깊고 편안한 숨인가요? 오늘부터 이 호흡법으로 내 안의 의사들에게 산소를 한번 불어넣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치유의 길은 이미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의사들이 다시 숨을 돌리고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 몸을 살리는 호흡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숨을 쉬고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느냐입니다. 얕고 짧은 호흡은 내 안의 의사들을 질식시키지만 깊고 편안한 호흡은 내 안의 의사들에게 산소와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은 바로 내 몸을 살리는 호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대 초반 그 유방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 환자분이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평범했어요. 하지만 늘 피곤했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손발이 막 차가워지고 숨은 더 얕고 짧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가슴도 답답하고요. 숨을 쉬는데 늘 목에서 막히는 것 같아요. 잠도 숙면이 안 돼요. 제가 지켜보니까 그분의 호흡은 가슴 위에서만 짧고 급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빨대로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죠.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 깊숙이 산소가 닿지 않으니까 몸은 늘 지치고 마음도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은 원래는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바로 깊게 호흡하지 않습니까? 들이마실 때 배가 오르고 내쉴 때 배가 내려가죠.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호흡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의 의사를 살리는 자연호흡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얕아졌을까요? 오랜 세월 정말 감정을 억누르고 긴장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슴은 굳어지고 숨길은 막히고 결국 내 안의 의사들이 산소를 받지 못해서 질식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환자분께 아주 단순한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10초 들이마시 10초 내쉬는 열혈 자연호흡법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코로 천천히 10초 한번 들이마시고 10초 정도 들이마시면요, 배가 자연스럽게 불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 10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듯이 들이쉬면 배가 부풀고 내쉬면 배가 줄어듭니다. 내쉴 때 몸속에 쌓인 긴장과 두려움이 빠져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쉬운데 환자분은 처음에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10초는 너무 길었고 자꾸 3, 4초 만에 숨이 끊기는 것을 본인이 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3초 들숨, 3초 날숨부터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들으실 때는 마음속으로 들으신다. 내쉴 때는 마음속으로 내쉰다. 그러면 3초 들숨, 3초 날숨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 내쉴 때는 내쉰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호흡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때 마음이 중요한데요. 호흡을 같이 따라가야 돼요. 호흡이 어디까지 들어갔다 나가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이 몇 주가 지나자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숨이 편해지니까 잠이 일단 깊이 와요. 아침에 눈이 아주 잘 떠지고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검사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숨이 편안해지니까 마음도 함께 이게 편안해진 거예요. 호흡이 바뀌자 뭔가 마음이 동시에 달라졌던 겁니다.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깨어나 일을 시작한 거죠.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호흡은 하여튼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내 안의 의사들에게 산소라는 강물을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강물이 흘러야 은밭이 살아나듯이 산소가 세포 속까지 흘러야 세포가 숨을 쉽니다. 물이 마르면 풀도 시들고 나무도 죽듯 산소가 닿지 않으면 세포는 버티지 못합니다. 얕은 호흡은 강물이 마른 땅과 같고 깊은 호흡은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열혈 자연호흡법은 바로 그 단비입니다. 세포에 산소의 강물을 적셔줘서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숨은 단순한 어떤 본능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숨은 내 몸을 살리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짧고 얕은 숨은 내 안의 의사를 질식시키지만 깊고 천천한 호흡은 그 의사들에게 산소와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단 10분이라도 10, 열열 호흡법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한번 내쉬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산소의 강물이 세포를 적시고 내 안의 의사들이 깨어나서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치유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숨 하나, 밥 한 끼, 마음을 내려놓는 작은 순간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을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병이 내 삶을 흔들고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순간에도 내 몸은 여전히 회복하려고 막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우리 내 안에는 이미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 의사가 일할 수 있도록 오늘 한 번만 깊게 한번 숨 쉬어보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만드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